이번 시간에 대한제국 국권을 강탈당하다 한국사 시간입니다. 자, 교과서는 28, 29페이지 펼쳐놓으시고 수업하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바로 전 시간에 수업 듣고 클릭하고 바로 여기로 들어오셨죠? 자, 바로 전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광무개혁을 통해서 뭔가 자주적이고 좀 힘센 나라로 성장하려고 하는 노력을 봤습니다. 근데 그 한계점이 뭐가 있었죠? 너무 황제 중심적, 보수층의 중심적, 또 한 가지 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닥 열강들의 간섭을 거부하고 자주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었다는 부분도 여러분 교과서를 통해서 아마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 부분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바로 러일 전쟁부터 강제 병합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일본한테 단계적으로 뭔가 뜯어먹힌다는 기분이 드는 그런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러일 전쟁은 비슷한 용어가 있었죠. 바로 동학농민운동 때 진행됐던 청일전쟁, 그쵸?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죠. 그래서 청나라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었고요. 이제 보세요. 우리 아가파천 저번 시간에 기억났죠? 이 의미사변으로 고종이 무서워서 이제 여러 가지 불안정해서 러시아 공산화군으로 피했죠. 그러면서 일본과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두고 굉장히 좀 이렇게 서로 이제 곁눈질을 하면서 서로 이제 권력 싸움, 힘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둘이 부딪혀서 전쟁이 나요. 이게 무슨 전쟁이냐? 러일 전쟁이죠. 누가 이겼을까요? 일본이 이겼겠죠. 그래서 일본이 계속 의사조약, 그 다음에 고종의 강제퇴임, 한인신협약, 그 다음에 강제병합 등 같은 굉장히 불평등한 우리나라의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결국에 주권을 뺏어갑니다. 자, 여기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제가 교과서랑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삼육중학교 친구들 바로 아까 선생님이 조금 영상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자고 해서 지금 여기로 왔어요. 그 선생님 조금 수정할 게 있는데 아까 판서에 러일 전쟁을 1902년이라고 썼는데 잘못 썼습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1904년 2월을 약간 착각해서 1902년이라고 썼는데 04년이 맞습니다. 러일 전쟁. 자, 그래서 러일 전쟁, 한일의정서, 가츠라 테프트 밀약, 2차 영일동맹, 포츠마츠 조약, 을사조약, 헤이그 특사 파견, 한일신협약,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일본한테 주권을 빼앗긴 강제 병합까지 아주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청일 전쟁 이후 한반도를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하였습니다. 그리고 1904년 일본이 리순항의 러시아군을 공격하며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그림은 당시 러시아를 견제하려던 미국과 영국이 일본을 부추겨 러시아를 공격하게 하였다는 풍자화입니다. 자, 우리 청일전쟁 배웠죠. 이제 청일전쟁 배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기고, 이제 일본이 이제 완전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네가 먹으려고 노리고 있는데 또 누가 내려왔어요? 우리 아관파천이나 뭐 기억나시죠? 약간 좀 조선 정부가 친러 성향을 가지게 되면서 이 러시아 세력이 우리 조선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러일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암시를 했어요.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일본이 이겼겠죠. 그래서 일본이 쭉 우리나라를 이제 앞으로 먹어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일본이 러시아를 침략할 때 솔직히 영국과 미국의 좀 지원이라고 하여튼 좀 편을 받았어요. 지지를 좀 받았어요. 왜냐면 영국하고 미국은 러시아를 좀 싫어해요. 남하 정책으로 그리고 러시아가 땅이 넓죠. 그리고 남하 정책으로 아시아 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아니면 지중해 쪽으로 자꾸 내려오려고 해요.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이 굉장히 러시아를 불편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영국하고 미국이 일본을 좀 자극시켜서 러시아를 공격하게끔 만드는 아주 재미있는 풍자화예요. 네.
자, 러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근데 러일 전쟁이 터지는 과정에서 일본 애들이 한일 의정서라는 걸 우리나라와 맺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어요. 러일 전쟁이 일어난 이후 일본은 전쟁을 위해 조선의 여러 시설과 지역을 자유롭게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대한제국에 한일 의정서를 강요합니다. 한일 의정서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에 재정 및 외교 고문을 파견하여 내정에 간섭하였습니다. 1965년 이 조약이 무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일 의정서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교과서에는 뭐 한일 의정서에 대한 언급이 크게는 없지만 한번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고 싶어서 선생님이 여러분과 같이 요거를 지금 열어봤는데 여기 1번만 한번 볼게요. 한일 양국의 지속적인 친교와 동양의 평화를 위해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를 믿고 정치 개선에 관한 충고를 들을 것. 와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니네 내 말 들어라. 니네 내 말 안 들으면 동양 평화가 흔들린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한일 의정서는 가장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제3국의 침입이나 내란으로 대한제국의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존에 위험이 있으면 대일본 제국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이며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의 정부의 행동에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 제국은 이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사용할 수 있음. 여기 대일본 제국은 이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사용할 수 있음. 요게 포인트. 자, 한일 일정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일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제3국이 침입할 시 내가 너네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 줄 테니까 여기 안녕이란 표현이 이제 보호해 준다는 거죠. 보호해 줄 테니까 내가 니네의 지역에 있는 것들, 그 대한제국에 있는 모든 시설들과 지역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와우. 아주 그 일본의 흑심이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한일의정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죠, 더. 예. 자, 그 다음에 가츠라 테프트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러일 전쟁에서 유리해진 일본은 미국과 비밀 회담을 가집니다. 이 회담에서 일본의 수상 가스라와 미국의 육군 장관 테프트는 밀약을 맺습니다. 이 밀약을 통해 일본은 한반도의 지배권을, 미국은 필리핀의 지배권을 인정받습니다. 자, 이 카츠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의 암묵적인 식민지를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은 이때 필리핀을 먹게 되는데 원래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섬이 몇천 개예요. 되게 많을 텐데 한 7,000개 넘나? 어마어마한 섬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약간 조금 문명의 발달이 좀 느렸는데 여기를 누가 발견하냐면 마젤란이 발견을 합니다. 혹시 아나요? 마젤란 세계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탐험가죠. 이 마젤란이 필리핀을 발견하고 거기서 죽어요. 거기 있는 무슨 식인종한테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죽어요. 그러면서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스페인, 우리 작년 2학년 때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는데 세계의 그 식민지 지구는 둥글다를 몸소 체험하고 세계 식민지를 점점점 시작한 나라는 에스파냐가 스페인이죠. 포르투갈이에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필리핀이 원래는 이제 스페인령이었는데 미국이 이제 먹습니다. 예, 미국이 먹어요. 그건 세계사에서 이제 미서 전쟁이라고 해서 미국 스페인이 싸워가지고 미국이 먹고 이제 일본하고 한테 이런 거죠. 야, 일본, 너는 한반도 먹어. 나는 필리핀 먹을게. 그래? 하고 서로 지들끼리 약속한 겁니다. 조금 어이가 없죠. 예. 필리핀과 한반도, 즉 우리나라 대한제국은 그걸 허락한 적이 없는데 지네끼리 쿵짝쿵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영일동맹. 이 영일동맹은 영국하고 일본이 맺은 동맹인 것 같아요. 그쵸? 한번 살펴볼까요? 한편 동아시아에서 영국은 일본을 이용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 하였습니다. 이에 1902년 영국과 일본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 8월에는 2차 영일 동맹을 통해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강화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일본 여자고 이건 영국 여자네요. 둘이 손잡고 있어요.
이 영일 동맹. 자, 보세요. 영일 동맹은 영국하고 일본이 서로 맺은 동맹으로 이제 러일 전쟁에서 영국이 대놓고 누구를 편든다는 뜻이죠? 네, 일본을 편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미국과 영국의 지지를 받아서 이 러일 전쟁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유리한 상황이겠죠? 결국엔 누가 승리했다고요? 예,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승리한 결과 포츠머츠 조약을 맺죠. 같이 살펴볼게요.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1905년 9월 5일 러시아와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강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자, 이게 포츠머스 조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 우월권이 있음을 승인하고 조선에 대해 지도, 보호, 감독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우리보다 일본이 조선을 훨씬 더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정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지들끼리. 이 포츠머츠 조약은 결론은 러시아는 이제 조선에 관여를 못하고 빠지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결국에 청나라도 물리치고 러시아도 물리치고 이제 한반도를 꿀꺽 먹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기 보면 뭐 러일 양군은 라오뚱반도가 요동반도예요. 이외의 만주 지역에서 철수하며 만주에서 청나라 주권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준수한다. 예, 청나라를 배려해주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조선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 입장에서 여기를 일부러 조금 띄워줬어요. 자, 러시아 정부는 청 정부의 승인을 얻어 라오뚱반도 조차권, 장춘, 리앙철도 및 그 지선, 그리고 이에 관한 모든 특권과 권리를 일본에 양도한다. 러시아가 이 청나라 정부한테 얻었던 각종 이권들을 일본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청나라까지도 어느 정도 영역을, 권력을 넓혔다. 예,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굴욕적이고 어이없었던 사건인 을사조약 살펴볼게요. 일본은 고종과 대신들을 협박하여 강제로 을사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기고 통감부가 설치되어 내정을 간섭받습니다. 이제 이 조약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요. 대신들이 계속 조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소. 난 이 조약을 비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성하지요. 자, 이토 히로부미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이토 히로부미는 이 을사조약하고도 관계 깊은 인물이라는 거 우리 366 친구들은 알겠지만 안중근 때문에 더 유명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이 나중에 쏴 죽였죠. 안중근 의사께서. 왜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였을까요? 안중근은. 예, 이 을사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가져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이토 히로부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요. 나중에 일제강점기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이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제국을 설립하려는 아주 큰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다 먹어서 일본 이름으로 하는 대일제국, 동아시아 대일제국, 대일본 제국을 만들려는 꿈이 있었고요. 그 꿈을 키우는 과정에서 문화 통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살살살살살 꼬드겨서 니네는 일본 사람이 돼야 해. 그러면 내가 더 예뻐해 줄게. 이런 식으로 꼬셔서 완전 일본의 어떤 그런 문화를 뿌리 깊숙하게 집어넣으려는 아주 영악한 정치적 그런 그 영향력, 정치적인 그런 꼼수를 부리려고 했던 아주 머리 좋은 외교관이었어요. 얘를 죽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쩜 지금도 일본 문화에 헤매고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우리 안중근 의사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해방을 당했고 광복을 했으며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대결 구도로
일본에게 반성을 받으려고 하는 이 운동도 다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의사오적 너무너무 유명하죠. 아, 선생님 이 이름 다 외웠어요. 저는 열받아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완용인데 이완용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당시 학부 대신으로 고종에게 압박을 가하는 등 을사조약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였습니다. 자, 학부 대신이면 오늘날 교육부 장관, 교육부 쪽의 장관이신데 힘이 세죠. 교육부 쪽이니까. 그래서 의사조약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가장 큰 인물이었고 당시 군부 대신으로 을사조약에 협력합니다. 저 군부 대신은 지금으로 보면 국방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국방부니까 힘이 세죠. 자, 왕족 출신으로 당시 내부 대신입니다. 을사조약을 지지하였습니다. 자, 내부 대신은 지금으로 보면은 뭐 행정부 아니면은 뭐 내무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도 파워가 세죠. 거기다가 왕조 출신이래요. 예. 당시 외부 대신으로 을사조약을 지지합니다. 자, 외부 대신은 지금으로 보면 외교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도 파워가 세겠죠? 네. 당시 농상공부 대신으로 을사조약에 찬성합니다. 농상공상부 대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으로 보면 건설교통부,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겠죠. 그 조선에 굉장히 이때 제한제국에 파워 있던 대신들이 지금으로 보면 장관급이죠. 장관급 대신들이 바로 왕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을사조약을 승인합니다. 예, 승인합니다. 근데 고종 황제는 끝까지 자기는 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1번 일본국 정부는 외무성을 통해 한국의 외교 업무를 감리지휘하며 일본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 재료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자, 이 의사조약에 대한 내용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외교권 박탈이에요. 외교권 박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어 뭐 혜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혜진이라는 친구가 원영이라는 친구랑 사귀고 싶은데 유라라는 친구가 안 돼. 혜진이의 친구권은 나한테 있어. 너 원영이랑 사귀지 마 하고 막아버려요. 이런 걸 외교권 박탈. 즉 우리 대한제국이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한다던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누가 해야 해요? 지금 이 의사조약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일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하고 교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주적으로 스스로. 일본이 다 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예. 여러분도 어떤 친구랑 사귀고 싶은데 나의 친구 교제권을 누가 박탈해가면 어떨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이게 바로 의사조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의사조약을 다른 말로 의사늑약이라고도 해요, 지금. 왜냐하면 강제로 체결한 거니까 이 의사늑약은 무효돼야 된다라는 말들도 지금 많은 역사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고종이 비준을 했어요? 아니면은 그 신하들이 비준을 했어요? 예, 고종이 안 하고 이제 신하들이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이 조약 자체가 유효하지는 않다라고 평가받고도 있어요. 왜냐면 왕이 해야 되잖아요. 최종 결재권자가 왕인데. 암튼 그래서 고종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의 억울함을 국제적 회의에 호소하려고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을사조약 이후 고종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를 통해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려 하였으나 열강의 비협조와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대들을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하니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오시오. 네, 꼭 열강에게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조선을 위해 호소합니다. 열강의 무관심과 일본의 방해로 임무에 실패하였구나. 자, 이 헤이그 특사라는 이 이준, 이산설, 이휘종 이 세 사람은 고종의 명을 받들고 의사조약의 무효화를 주장하기 위해 헤이그로 파견이 되는 외교관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헤이그가 어디냐?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에 지금으로 보면 국제회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를 가요. 거기를 어떻게 가냐? 그때 당시엔 비행기가 없죠. 물론 비행기가 없으니까 러시아까지 기차 타고 갔다가 네덜란드까지 배 타고 가고 뭐 아주 고생해서 거의 한 달 만에 한 달 좀 채 안 돼서 도착을 할 거예요. 네덜란드 가는데. 지금은 네덜란드 가면 뭐 비행기로 하루도 안 돼서 가죠. 직항만 타면. 갔더니 이미 그 국제회의는 끝났어. 이미 끝났어. 회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이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가서 이제 러시아 공사관 및 뭐 여러 나라 공사관들, 지금으로 보면 외교 대사관들이죠. 거기에 문을 두드리면서 회의는 끝났지만 다른 열강들의 외교관 건물들을 문을 두드리면서 이 조선의 의사늑약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외교관들이 그 뭐 러시아나 여러 외교관들이 안 들어줘요. 일본이 이미 다 해놨어. 일본이 다, 야, 조선 애들 오면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래서 일본의 방해로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리고 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고 고종을 일본은 퇴위시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일제는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특사 파견을 통해 일본의 보호를 거부하는 것은 선전포고하는 것만 못하오. 이처럼 협약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한국의 선전포고를 할 것이요. 폐하, 정치에서 물러나시지요. 어쩔 수 없구려. 이후 일제는 한일 신협약을 맺어 통감의 권한을 강화하고 각부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여 대한제국의 내정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해산하고 사법권과 경찰권을 빼앗습니다. 이제 이 조약을 받아들이시오. 네. 제가 중심이 된 내각은 일본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고 해서 이게 을사조약에 위배된 내용이라고 이토 히로부미가 지적을 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외교권은 지금 일본한테 넘어간 상황이죠. 을사조약을 통해서. 물론 그게 굉장히 부적절하고 부당한 조약이기도 하고 무효가 돼야 될 조약인데 일본은 이제 조약을 맺었으니까 너네 외교권은 우리한테 있는데 고종, 너는 왜 함부로 다른 나라의 외교관을 파견해서 거기서 좀 이렇게 활동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의사조약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 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한일 신협약을 맺습니다. 한일 신협약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요거 선생님이 여기 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1. 대한제국은 정치의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2. 대한제국 정부의 법률 제정과 주요 행정사항은 사전에 통감의 동의를 얻을 것. 3. 대한제국은 사법과 행정을 구분하여 처리할 것. 4. 대한제국이 고위 관료를 임면할 때 통감의 동의를 얻을 것. 5. 대한제국은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에 강요로 중용할 것. 6. 대한제국은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관료로 임용하지 말 것. 자, 여기서 통감 얘기만 주구장창 나오네요. 이 통감은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거의 뭐 이제 다 장악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 보면은 법률 제정과 주요 행정사항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거의 뭐 왕보다 힘이 세네요. 그쵸? 예, 그 다음에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은 한국의 신하로, 강요가 뭐냐면 이제 장관들급, 차관들급을 강요라고 그때 당시엔 봤거든요. 중용, 고용할 것. 와, 진짜 뭐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그 일본인들이 조선 대한제국 정부를 거의 뭐 꿀꺽 다 먹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후에 군대도 해산하고 사법권과 경찰권도 빼앗겨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주권까지 빼앗기는 강제 병합이 이루어집니다. 일제는 대한제국의 실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대한제국 내부 총리 대신인 이완용 사이에 협약이 맺어져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조약은 조약의 체결 단계부터 불법적인 것으로 무효임이 알려졌습니다. 자, 요 데라우치라는 사람은 아마 그 역사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 일사오적의 가장 중심 인물인데 이런 사건들 기억을 해주시고 굳이 조약의 내용 같은 거 굳이 선생님이 언급은 하지 않겠어요. 수업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자, 우리 강제 병합을 통해서 우리의 주권이 이때 1910년대에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배하고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는지 앞으로 배울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또 대한제국에 관해서 독도와 간도, 독도와 간도에 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흐름 한번 잡아보니까 어때요? 예,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거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마음도 아프고 막 일본 사람들이 너무 믿고 그렇죠. 예,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을 같이 좀 여러분 그 가슴에 담아두면서 수업을 좀 들으면 훨씬 더 역사 수업이 재미있고 흥미로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이 다음에는 결국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일제강점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 영토 분쟁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하나는 독도, 하나는 간도,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솔직히 독도 얘기는요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많은 내용을 자주보다 더 지겹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수업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교과서에 나왔고 우리는 교과서 중심으로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볼 테니까 한번 선생님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독도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독도 어디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울릉도가 있고 우리나라 안 같아요? 선생님이 계약하면 그림 더 잘 그려줄게요. 여기 울릉도 있고 울릉도 옆에 독도가 이렇게 있죠.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나눠져 있고 굉장히 생선들 종류들도 많고 그리고 메탄하이브레드라는 지하자원도 매립되어 있고 해서 굉장히 지금 핫한 곳이죠. 근데 이 독도를 자꾸 일본이 누구 땅이라고 해요? 맞아요. 자기네 땅이라고 해요. 독도는 누구 땅? 우리 땅. 자, 독도에 대한 역사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고구려백제 신라 기억나세요? 네, 삼국시대 때 신라장군 이사부가 울릉도를 점령합니다. 울릉도 점령하면서 독도도 같이 점령하는데 혹시 삼국유사 같은 거 읽어보셨어요? 삼국유사?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사부가 뭘 갖고 가서 독도 울릉도를 점령하나요? 이 사자 조각상, 하여튼 약간 무서운 동물의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뒤에서 북을 막 치면서 우린 이렇게 무서운 동물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들에게 위협과 겁을 주면서 이사부가 결국 울릉도 사람들을 복속하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나라 역사 속에 울릉도와 독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삼국유사. 자, 그 다음에 또 언제 등장하느냐? 조선시대 때 어부였던 안용복이 어느 날 동해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여기서 안용복 물고기 잡는데 독도에 일본 사람들이 마구마구 와서 지네 마음대로 우리나라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용복이 그 사람들 막 내쫓아내고 그 다음에 안용복 자체가 자기 혼자 스스로 일본한테 가서 일본 지방정부에게 가서 독도는 바로 조선 땅이라는 문서까지 받아옵니다. 자, 안용복 대단한 어부죠. 그냥 평범한 어부가 아니에요. 그냥 물고기만 잡는 어부가 아니라 바로 조선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 그 다음에 우리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실한 개념까지 있는 훌륭한 어부였어요. 이때도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본인들이 직접 써줬어요. 일본 애들이. 독도는 조선 땅이야. 자, 그 다음에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보면 1900년대에 있었던 칙령 41호에 보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고 울릉도를
울릉도 곤으로 승격하고 그다음에 울릉도야 네가 독도를 관리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즉 독도는 계속 우리나라 역사 속에 우리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러일 전쟁, 우리 러일 전쟁 배웠죠? 러일 전쟁 때 일본인들이 이 러일 전쟁 때 여기 독도를 군사적 거점으로 잡아놓고 여기다가 군대, 뭐 배 이런 거 군대 관한 해군 부대 여기다 배치시켜 놓으려고 여기를 강제로 점령했습니다. 왜냐면 바로 여기 위에 무슨 나라가 있죠? 러시아가 있죠. 그래서 러시아랑 여기서 싸우려고. 그래서 일본이 이때 독도를 군사적 요충지로 강제로 점령하면서 지금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일 전쟁 전후로 해서는요, 거기 일본 애들이 또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제가 영상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그 독도의 강치라고 해서 물개 같은 게 있어요. 독도 강치라고 해서 물개 같은 게 있는데 일본 애들이 이때 러일 전쟁 전부터 이미 독도에 와서 우리나라 강치, 우리나라 물개를 강제로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그 강치 물개의 고기도 먹고 아니면 가죽도 가서 자기네들 경제활동 하는데 쓰려고 함부로 잡아요. 함부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독도 바다 색깔이 피바다 색깔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강치를 포획해서 일본 애들이 경제적 이득을 누렸습니다. 뭐 말하면 뭐합니까? 예,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인데 일본 애들이 이제 러일 전쟁 전후부터 해서 독도를 강제 점령해서 지금까지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좀 추가로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일본은 여기 바다를 동해, 원래 우리 여기 동해죠. 근데 일본 애들은 여기를 일본해라고 해요. 일본해라고 하는데 뭐 세계 지도에게도 저기를 동해라고 안 하고 일본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저기를 일본해라고 해야죠. 라고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입장에서 저긴 동해라고 불러야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으로. 왜냐?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바다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서해? 서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도에서는 여기를 황해라고 합니다. 그럼 왜 황해예요? 바로 중국의 황허강이 이쪽으로 흘러가서 황해입니다. 이 황해라고 불러준 거는 중국 애들 때문에 저희가 황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중국 애들이 부르는 바다 이름인 황해를 우리도 쓸까? 그 이유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문명이 빨랐기 때문입니다. 문명이 빠르면 그 나라가 만들어 놓은 지리적 정보를 우리가 따랐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나라 중에 문명이 빨랐던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문명이 더 빨랐으니 이 바다 이름은 동해가 맞고요. 일본도 여기를 동해라고 써야 되고 일본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세계 지도에도 저기를 당연히 동해라고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지 않고 있다는 점에 많이 유감스러운 상황이죠. 예. 자, 일본이 그런 허언과 망언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역사에 관심을 갖고 일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의식과 의지를 알려야겠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간도는 어딜까요? 여러분 간도는 이렇게 또 그려볼까요, 선생님이? 여기 간도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원래 고구려와 발해 땅이죠. 간도는 고구려와 발해 땅이고 이 조선 숙종 때 백두산에 여기 백두산 있는 거 알아요? 그렇죠?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뭐 동쪽으로는 토문강,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조선 땅이고 그 위는 청나라 땅이다라고 백두산 정계비에 써여 있는데 여기 진짜 실제로 여러분 토문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여기가 이제 압록강, 여기 토문강, 그래서 이렇게가 우리 땅이다. 이렇게가 여기 간도 땅이 누구 땅이다? 우리 땅이다. 자,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갖고도 있고요. 백두산 정계비라는 그 비석에도 정확하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북부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여기는 우리나라 땅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사용했다라고 무의식적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도 땅으로 많이
이사를 가는데 일본한테 너무 힘들고 핍박을 받아서 자 간도 땅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는데 간도 땅이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그때 당시 조선 사람들은. 근데 생뚱맞게 갑자기 간도 협약을 맺어서 간도 땅이 누구 땅이 되어버렸습니까? 청나라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제국 때는요, 이거는 이제 조선 이 대한제국 때는 그 고종이 간도의 관리를 파견했고 함경도로 지역을 편입하기도 할 정도로 이 당연히 간도는 대한제국 조선 땅으로 많이 인식들 하고 있었는데 이 간도협약이 뭐냐? 일본하고 청이 맺은 조약인데요. 청나라 만주 땅의 철도 부설권을 일본이 갖고 일본이 간도 땅을 준 겁니다. 황당하죠? 자, 청나라 만주 땅에 철도를 세울 수 있는 권리를 일본이 갖고 싶어서 자기네 거를 뭘 하나 거래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 거를 거래한 게 아니라 생뚱맞게 조선 땅인 간도 땅을 거래를 해요. 그러고서 지네는 이득을 먹는 거죠. 꼭 자기네 땅인 것처럼. 근데 일본 애들이 이거 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의사조약 배웠죠. 의사조약으로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일본 애들은 니네 외교권이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니네가 외국하고 교류할 수 있는 권한은 니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청나라랑 외교조약인 간도조약을 맺고 간도협약을 맺은 건 당연한 거다. 이건 합법적인 거다. 왜냐? 의사조약을 맺어서 니네가 외교권을 우리한테 줬으니까 그 외교권으로 우리는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어서 간도 땅을 청나라한테 주고 우리는 만주 철도 부속권을 얻었다. 이거는 불법이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의사조약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죠. 의사조약이 나쁜 거라고. 의사조약이 잘못된 겁니다. 의사조약이 만약에 잘못됐다. 의사늑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잘못됐죠. 이게 진짜 무효화 선언이 된다면 이것도 자동으로 무효화가 되겠죠.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복잡해서. 예. 자, 점점 이게 역사 공부하면서 우리 안타까운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 이런 안타깝고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짜증나, 재미없어, 우울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가슴 아픈 일을 겪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이 또 역사 교육의 또 진정한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 임진왜란 때 유송룡이라는 사람이 징비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징비록은 내용은 한마디로 반성문이라는 뜻으로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일본한테 약 7년 동안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일본한테 많은 피해를 겪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말아야 된다는 반성문 같은 글이 징비록인데 그 징비록을 쓰고 난 다음 몇백 년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는 완전히 일본한테 강제 합방을 당합니다. 진정한 반성이었나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유성룡이 정말 글을 잘 써서 징비록은 잘 썼는데 우리나라의 나머지 신하들, 나머지 관리층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같이 반성을 했는지, 반성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변화가 됐었는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일본한테 먹히지 말았어야 되는 거였는데 먹혀버렸던 이런 상황들 다 좀 아쉽고 안타깝고 앞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역사적 인식을 갖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들어야겠죠? 우리 3.6중 학생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인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긴 수업 시간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제탐구 숙제하고 사진 찍어서 위두랑에 올려주세요. 안녕!